자, 이어서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 이론적 모형. 그래서 저희가 평가의 모형, 그다음 평가의 대상이 있는지, 또 기능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럼 평가의 이론 모형, 목표 지향 평가 모형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타일러에 의해서 체계화된 평가 모형입니다. 목표 지형 평가 모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고전적인 어떤 평가 모형입니다. 평가 모형 중에서 목표를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성취 지향 평가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1949년 타일러에 의해서 개발된 평가로서 프로그램 목표와 참여자들의 실제 성취 수준을 비교하는 활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또 1973년에 하몬드의 3차원적 평가 모형은 테일러의 목표 성취 취향 평가 모형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평가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목표가 달성해졌는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지도 활동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평가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선하는 어떤 평가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3차원 평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냐? 프로그램의 결과를 성취되어 있는지, 그 프로그램 결과 성취하고 있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테일러는 프로그램의 목표가 성취되었는지만 봤다라고 하면 하몬드는 이렇게 세 가지 평가를 합니다. 행동 차원에서, 또 지도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와 기관의 운영이 잘 되었는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전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활동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차원에서는 행동 목표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요. 지도 차원에서는 지도 형태와 상호작용 형태. 지도라는 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부서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실습장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기관의 전기라든가 시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미리미리 필요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어떤 도구나 장비나 사람들을, 아니면 기구를 세팅하는 부분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그런 기관들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진행에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잘 지도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도의 평가를 하고요.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에서는 어떤 인력 부분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 그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자분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분들, 또 필요하면 외부의 어떤 전문 인력들까지도 그런 합의 변인들 간의 결합 및 관련해서 상호 유기적인 어떤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아니면 기관이 목적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달성을 얼마나 잘 해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5단계의 구체적인 활동은, 첫 번째, 투입된 자원을 확인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확하게 구별해 줍니다. 명료화 시켜줍니다. 두 번째, 지도 차원의 관련 변인들을 규정해 주고, 세 번째, 목표를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합니다. 즉, 성취 수준을 구체화시키고 행동이 발생하는 조건들, 수락할 성취 조건의 제시들을 통해서 목표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번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를 사정합니다. 이게 정말 결과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생긴 결과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걸 사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최종 결과를 분석해서 바람직한 목표 결과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규정하는 순서의 평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라는 게 단순하게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조직에 관한 부분들, 과정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의 많은 단체가 하위 변인들 간의 역동들, 그 다음에 준비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조직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유기적으로 활동을 했는지까지도 평가를 해야 될 부분들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있는지를
고객들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바로 프로그램 평가 이론에서 테일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 이론입니다. 두 번째가 관리 지향 평가 모형입니다. 목표 지향 평가 모형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대안적인 차원에서 개발한 평가 모형이 관리 지향 평가 모형, 의사결정 지향 평가 모형이다라고 합니다. 관리 지향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평가 모형이죠. 목표 지향은 프로그램이 아니면 우리 조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평가 모형은 우리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목표를 잘 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적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라고 그러면 관리 지향 목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중간중간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필요한 건 없는지, 또 무언가 더 보태야 되는 건 없는지, 또 인원의 추가는 필요 없는 건지,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매 과정들이 생길 때 의사결정을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어떤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퍼빈이 1974년에 개발된 의사결정 지향 평가 모형은 4가지 형식의 평가를 지칭합니다. 의사결정 유형과 장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4가지 구조적 의사결정 모형은 계획적인 의사결정, 또 구조적인 의사결정, 또 수행적인 의사결정, 또 재순환적인 의사결정, 이렇게 4가지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338페이지 에서 3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타프빔의 CIPP 평가라고 해서 상황평가, 맥락평가, 투입평가, 산출평가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상황평가 모형, 투입평가 모형, 과정평가 모형, 산출평가 모형, 판단평가 모형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 지향과는 다른 관리 지형 평가 모형에서는 그때 그 과정 중에서 상황에 대한 또 투입에 대한 또 과정 평가에 대해서 아니면 산출 평가에 대해서 판단 평가에 대해서 이런 모형들을 거쳐서 과정 중에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 모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세한 사항들은 교재를 한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프로그램 평가 계획 시에 그럼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그러면 또 하나가 나오는 거죠. 목표 지향 평가 모델, 그 다음에 과정, 아니면 의사결정 지향 모형 이렇게 또 2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들, 그 다음 목표를 지향하기 위한 평가 모델들, 아니면 의사결정, 관리 지향이라고 하는데요. 목표 지향, 관리 지향, 평가를 하는 방법들이 모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평가를 하는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 결과 평가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의 결과를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평가자라 그러면 뭘 평가하게 되죠? 뭘 하시게 될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 목적, 이에 따른 목표를 설정을 하죠. 이게 바로 프로그램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진행을 다 했을 때 목적과 목표가 달성되었느냐, 이것들을 어떻게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평가를 계획할 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들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지표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과 그 프로그램의 영향을 사정하는 주요 세 가지 접근은 성과 측정, 모니터, 프로그램 평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어떠한 정보가 프로그램 결과에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가를 상세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을 준비할 때 고려할 사항들도 미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을 준비할 때 지표는 뭐냐?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서비스 이용자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요인들에 대한 자료들을 각 지표로, 척도로, 필요하면 척도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목적이나 목표에 노인의 우울증 감소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지표를. 우울증이니까요. 신고가 있으면 하거나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을 갖는다거나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외출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그래서 목적은 우울증 감소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로 일주일에 외출을 2번 하기, 일주일에 3번 하기,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나중에 필요하면 4번 정도 나가는 걸로. 그래서 최종 목표를 정했다라면, 지표로는 1번 나갔을 때, 2번 나갔을 때, 3번 나갔을 때 만족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얼마나 좋아지는지,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통했을 때 우울증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지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지표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평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어떤 평가의 과정으로 만들 수 있는 지표들을 이 목표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채무성, 책임성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왜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희가 이제 그걸 공부를 같이 할 건데요.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 첫 번째, 사회복지기관은 설립의 기준 자체가, 노인복지사업법의 설립 기준 자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유아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건강한 부모님한테 돌봄을 받기 어려우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봄의 터를 만들어주는, 보호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에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까지 하도록, 그게 바로 사회의 목적을, 어린 시절에 어린 영유아에 대한 사회복지 목적이죠. 청장년들은 학년층에 대한 청소년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기관이 만들어졌고, 그런 기관들이 하는 일들은 대개의 경우 개인의 영리사업이 아니라 영리사업도 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더 많은 큰 뜻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런 기관들이 설립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잘 해야 된다는 목적에 맞도록, 그걸 책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많은 기관들의 운영비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운영비가 국가의 조세로 충당이 됩니다. 물론 100% 충당은 아니지만 많은 기관들이 대다수 50% 이상, 많은 경우는 80%, 심지어는 일반 조그마한 노인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의 경우에는 80%에서 90%까지도 운영비는 100% 지원을 받고요. 급여하고 기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사업의 부분들은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조세로 부담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운영을 국가가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대해서 책임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들은 매 기관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평가를. 그 평가 결과를 지자체 장들은 평가를 한 후에 기관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장의 책임성, 그 다음에 생활시설을 이용을 하시는 이용자분들의 권리보호, 인권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법으로 명시해서 그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와 서비스 사용자와의 요구와 기대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민간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비스 사용자에게 사용되었는지를 관리, 감독하고자 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 또는 책임성에 대한 담보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 발표가 되고 했을 때 극단적인 예가 지금 공교롭습니다만 정의연 국회의원에 계신 그분에 대한 그 단체, 그 다음에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교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 집에 관한 부분들, 거기 내부 고발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이유가 사회복지기관이기 때문에 그 책임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할 거고 책무를 다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꺼이 기부금을 내시고 이 낸 기부금이 정말 그 목적한 바대로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여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믿었다는 건 기관의 설립 근거 자체가 법적으로 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법제 안에서 책무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기관의 운영에 대한 책임성, 그다음에 그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 구분, 전문가로서의 자격 구분까지도 두고 그 업무에 대한 처리 과정들까지도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기부금을 그 많은 금액을 내신 거거든요. 만약에 개인이 했다라 그러면 누가 내겠어요? 그래서 책임성이나 책무성이 중요하고 그 부분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성, 책무성, 영어로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esponsibility는 이제 보통 쓰고 있는 책임성, 반응에 대한 책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책임성,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쓰고요. accountability는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책임이라는 표현이 됩니다만 어떤 반응에 대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의무로 가져야 될 책임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책임성이라고 할 때 accountabil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외국말로 쓰는 어감이 조금 다른데 한국에서 쓰일 때는 책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책임성,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은 responsibility죠. 사회복지 과업 수행에 대한 책임성이니까요.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그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일어난 책임성이니까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은 사회복지 과업 수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사후 서비스는 물론 서비스 사용자들에 대한 요구 충족을 했는지,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최종 결과까지도 포괄적인 과정을 포함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지금의 나눔의 집이나 정의위원회 관한 분들은 책임성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책임을 다했다라고 그러면 많이 어렵죠. 그 다음에 물론 제가 그분들이 30몇 년 동안 공과 관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잘하시는 일도 있고 못하시는 일도 있고 어느 정도인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건 있는 건데 다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임성 분야에서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긴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해하기 좋게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 기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 또 그 실무자를 포함한 기관 구성원과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조직의
조직과 외부 지역사회의 관계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는 뭐냐? 외부의 기관이 우리 조직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직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이용자,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하는 이용자분들까지도 우리 사회복지 조직의 내부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하면 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명하게. 그래야 사회복지가 책임성을 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책임성의 주체는 누가 있는 거냐? 미국 전미 사회복지협의회 NASW 사회복지협의 미국의 사회복지협의회 단체인데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임용국 연구자의 주장을 보면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구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 국가 부분입니다. 정부입니다. 두 번째가 사회복지 조직,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복지 전문직,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가 서비스 사용자. 이렇게 네 부분 다 사회복지 기관의 구성자죠. 운영자이고 그 네 가지 분류에 계신 분들이 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 기관입니다. 빈곤, 공공의료 등 사회 서비스, 사회 원조가 필요한 부분에서의 재정 정책, 또 법률을 정비하고 행정적인 시도 등을 통해서 복지국가 모델을 향한 행정적,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할 필요, 즉 책임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은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법률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기관들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 하나로서 공공이나 민간의 자금을 이용하여 각종 프로그램, 원조 기술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실천하는 곳이므로 경제적 효율성 및 윤리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회계 감사 절차를 통해서 조직을 통제하고 또 실천 방법에 있어서 평가를 받아서 책임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와 사회복지 기관을, 사회복지 조직을 책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가 사회복지 전문직,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해 사회복지사를 의미하고요. 그들이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를 통해서 효과성을 인정받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사용자 부분, 공공복지의 수혜자이든 개별 프로그램의 대상이든 간에 모두 일선의 사회복지사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사회 서비스 사용자들이시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사회 서비스 사용자와의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기술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계획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는 그 책임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임성과 책임성은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만 지는 게 아니라 정부는 정부로서의 할 일을 다 하고 사회복지 조직은 조직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전문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로서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올바른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어떤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이런 나눔의 집이나 어떤 정의연처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이 좀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기관의 책임성,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과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주는 건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두 가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 책임성의 변화, 이 이야기는 뭐냐? 1970년대 아니에요. 1800년도의 사회복지 조직, 그 다음에 1900년도의 조직,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지금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죠. 다르죠. 세상이 바뀌었고, 사회가 바뀌었고, 구성원이 아니면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어떤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이용자분들도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광범위하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려야 되는 권리로서 받아들여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되어 있는 환경에 맞춰서 사회복지 기관의 책임성도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오히려 전에보다는 더 큰 책임성, 채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맞춰서 기관의 조직원들의 또 정부의 책임성, 또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사들의 책임성,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성도 변화되어 있고 그 변화되어 있는 책임성에 맞춰서 자기의 할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가받아서 자기의 책무성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더라.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은 서비스가,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도 아주 다양해졌고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네. 그 다음에 기술이 복잡해졌어요. 이전에는 단순한 심리 문제였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심리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도 한두 문제가 아니라 수십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례 관리라는 걸 하고 또 그 사례 관리에 대한 평가도 한 가지만 평가할 수 없는 게 단면 평가를 할 수 있어야만 그 사례에 대한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어느 한쪽 면만 봐서는 이 동전인지 뭔지를 알 수 없는 게. 예. 그래서 그렇게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는 것. 그 다음에 목표가 옛날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행동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복잡해졌다는 부분.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인데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민간인, 공공부문, 뭐 아주 일반 뭐 단체 아니면 개인들 갖고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성 부분들이 굉장히 논하기도 어려운 부분들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각자 각 위치에서 어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의 비민주적인 운영 사례들, 이사회를 뭐 이사장이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 운영한다거나 그 사회복지 기관을 그 다음에 뭐 후원금을 관리하는 투명하지 않다거나 모금을 할 때 뭐 행정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비용들을 목적 외에 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각별하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과 변화해서 책임성에 대한 관리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크게 9가지로 이제 구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책임성에 대한 관리, 책임의 주체가 정부, 사회복지 조직, 전문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책임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현대 사회에서 책임성에 대한 영역은 이렇게 9가지로 적용을 하는데,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또 서비스 영향에 대해서, 그다음에 효율성에 대해서, 재정의 책임성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이미지에 대한 부분, 욕구에 대한 부분, 이렇게 9가지로 구별을 하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관리 영역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용의 책임성, 대상자 대상자를 누구로 해서 알맞은 올바른 서비스 이용자들을 택해서 서비스 제공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이 됐느냐, 서비스 내용에 대한 문제고요. 서비스 전달은 책임성 있게 전달에 관한 부분들은 뭐냐, 대상에 맞게 그 서비스가 목적한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전달이 되었느냐는 부분들입니다. 영향성, 서비스 사용자의 생활 변화로 프로그램을 아니면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나서 서비스 사용자의 생활 변화될 수 있었느냐. 효율성, 비용적인 측면에 최선을 다했느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느냐. 또 재정 집행의 투명성, 관련 책임성, 재정 책임성이죠. 법률적 책임성, 모든 법적 규정이나 서비스 제공에 계약을 준수했느냐. 그다음 윤리적 책임성, 도덕성을 지켰고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적인 윤리 감정을 지켰느냐. 또 서비스 사용자의 이미지 책임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낙인이 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이나 아니면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느냐. 그다음에 욕구에 대한 책임성,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욕구 충족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느냐 하는 이렇게 9가지 영역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수업하겠습니다.